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늘 저희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냅니다. 제가 교수님하고 7년 넘게 방송을 했는데 예, 오늘처럼 또 기대되는 날이 없었어요. 아주 기대되는 날입니다. 네, 가장 들떠 있는 마음인데 예, 오늘 다룰 작품이 엄청난 작품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상- 악의라는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악의. 악의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최고 역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본에서 출간된 게 96년도네요. 아주 오래됐죠. 몇 번째 작품입니까? 이게 그 작가가 85년도에 데뷔했는데 네. 11년 만에 35번째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뭐 100작품 100작품 가까우니까 예, 네, 넘었나요? 이 예, 시점에서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게 2008년이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현대문학에서 나왔군요. 예. 네.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가가 형사 시리즈로 불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가 형사 시리즈,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는 크게 두 시리즈가 있는데 네. 유가와 교수가 나오는 갈릴레오 시리즈하고 그 뭐 한여름의 방정식 같은 거, 예, 용의자 X의 헌신, 또 그리고 갈릴레오의 고뇌 이런 뭐 그런 거. 것들, 예. 그리고 이 형사가 나오는 이제 가가 형사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도 네. 10권 나왔다가 요즘 또 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또 집필 중이라는 소문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 특별하고요. 악의 이 작품이 일본 드라마로도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예, 이게 뭐 NHK에서 방영이 됐으니까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이제 국영 방송 아닙니까? 공영 그럼요. 방송인데 네. 6부작으로 2001년도에 그 방영이 돼서 이것도 20년이 넘은 거네요. 상당히 그 재밌습니다. 이것도 네. 드라마. 저희가 이 방송 중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박 교수님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뭐 왕 전문가 아니십니까? 근데 교수님이 뽑은 베스트 5가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예, 가운데 이 악의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죠.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도 그랬는데 네. 제가 뽑은 베스트 5 중에 2위입니다. 2위. 2위. 1위는 1위가 이제 백야행. 이미 저희 올라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2위가 악의고 3위가 유성의 인연. 유성의 인연. 요것도 다룰 겁니다. 언젠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4위가 비밀하고 편지. 예, 비밀은 저희가 이미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에 12만 회를 넘었어요. 뭐 계속 늘고 있고요. 엄청납니다. 네. 예. 편지는 아직 안 다뤘고, 예. 그리고 5위도 공동 5위네요. 예, 동급생하고 예, 옛날에 내가 죽은 집이었는데 예. 요거는 동급생 방송 스포일러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요거는 내가 조금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처음 읽을 때랑 약간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예. 네, 그렇겠죠. 예. 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 만드는 요 시간, 줄거리를 해설을 해드리고 낭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댓글에 보면, 예. 교수님과 함께한 거 댓글 보면, 그 교수님에 대한 글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최근에는,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원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아니, 이제 고맙습니다. 사실 교수님 인생에 예. 사모님 외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사랑의 색깔은 다르지만, 제가 여기 또 좀, 불륜 이런 거 좋아하니까 혹시 모르죠, 뭐 또. 교수님, 그런 위험한 발언을 지금 방송에서. 자, 요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천진난만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교수님. 이 댓글을 좀 남겨주셔야 되는데, 답글을.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수님이 미디어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카톡 하신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실 줄은 아는데 댓글을 아직 배우는 걸 다른 걸 못 배우셨어요. 제가 달러 들어갔더니만 뭔가 뭐 어려운 과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생들도 하는 걸 지금 교수님이 못 하시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 배우시게 되면
예, 바로바로 잘 답글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바로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요거는 아주 특별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악의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가 되죠. 맞아요. 이 노노구치라는 사람과 가가 형사의 그 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책에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줄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노노구치 역을 박 교수님이 그리고 가가 형사 역을 제가 맡게 되고요. 그럼 그렇습니다. 맨 뒤편에는 이 그 노노구치에 대한 증언들이 나와요. 그 증언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실하게 따라서 줄거리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히가시노 게이고의 명작 악의 시작하겠습니다. 노노구치의 수기. 사건이 일어난 날은 4월 16일이었다. 그날 나는 오후 3시 반에 친구인 히다카 구니히코의 집으로 향했다. 히다카의 집은 내가 사는 곳에서는 전차로 역 하나 거리였다. 평소에 나는 별다른 볼일 없이도 히다카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지만 그날은 특별한 용건이 있었다. 아니, 그보다 그날을 놓치면 당분간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내일이면 히다카 부부는 캐나다로 떠나기 때문이다. 히다카의 집은 말끔하게 구획이 정리된 주택지 안에 있었다. 차례차례 늘어선 집들은 한결같이 고급 주택이었다. 히다카의 집 대문 앞에 서자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주차장에 자동차가 없었다. 외출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남의 집이기는 하지만 친구라는 입장을 내세워 널름 들어가 보기로 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중간에서 갈라져 건물 남쪽으로 이어졌다. 그 위를 걸어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정원에 낯선 여자가 들어와 있어서 나는 화들짝 놀랐다. 놀란 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바람에 모자가 날려 이 집 정원으로 들어와서 모자를 찾으러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당에 있는 잔디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게 된다. 여자는 죄송했다는 말을 남기고 히다카의 집을 황급히 떠난다. 여자가 떠나고 난 후 5분쯤 있다 히다카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다. 히다카의 아내인 리에 씨도 함께 들어왔다. 내가 이 집을 오늘 특별히 방문한 목적은 히다카 부부가 내일이면 캐나다로 떠나기 때문이다. 유명 작가인 히다카는 캐나다로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짐을 다 캐나다로 붙였기 때문에 오늘은 호텔에서 잔다고 한다. 하지만 히다카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원고 작성을 위해 이 집에서 오늘 밤에 머문다고 한다. 내가 히다카에게 조금 전 정원에서 본 이상한 여자에 대해 얘기해주자 히다카는 웃으면서 이웃집에 사는 여자라고 하며 최근에 있었던 그 여자와의 악연에 대해 이야기해 줬다. 그 여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최근에 죽었는데 수의사에게 보여주니 아무래도 독을 먹고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히다카가 독을 넣은 경단을 정원에 뿌려놓아서 고양이가 그걸 먹은 게 아닌가 의심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히다카에게 아니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고 묻자 히다카는 자신이 쓴 수필을 한 편 보여주었다. 히다카가 쓴 수필의 내용은 옆집의 고양이가 자신의 정원에 와서 자꾸 똥을 싸는 바람에 불편하다는 내용의 수필이었다. 이 수필을 읽은 옆집 여자가 히다카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독을 든 경단을 정원에 놓아두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내가 히다카에게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경우 없는 여자가 있느냐고 말하자 히다카는 내게 불쑥 놀라운 말을 내뱉는다. 자신이 했다는 것이다. 독을 넣은 경단으로 고양이를 죽인 것이 자신이라는 얘기였다. 나는 깜짝 놀라며 왜 그랬냐고 하자 히다카는 곧 캐나다로 이사를 가야 해서 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자꾸 옆집 고양이가 건너와서 정원에 똥이라도 싸놓는다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무어라 대꾸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그때 히다카에게
출판사 편집자의 전화가 온다. 오늘 밤 안으로 부탁한 원고를 꼭 보내달라는 요청이 전화했다. 나는 바쁜 히다카를 더 이상 붙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려고 히다카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이 집에 인터폰이 울린다. 후지오 미야코가 찾아온 것이었다. 히다카의 집에서 나와 맨션 한 칸짜리 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쓸쓸함을 느낀다. 히다카와는 달리 나는 아내도 없이 조그만 맨션 한 칸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6시 정각에 출판사 편집자 오시마 군이 찾아온다. 내 원고를 받으러 온 것이다. 조그마한 거실에서 오시마 군이 내 원고를 읽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조금 전에 만나고 온 친구 히다카이 전화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지금 와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상의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아마도 내가 떠나올 때 히다카를 찾아온 후지오 미야코의 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8시쯤이면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그때 찾아가겠다고 약속한다. 후지오 미야코의 문제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히다카에게는 수렵 금지 구역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다. 어느 판화가의 생애를 묘사한 소설이었다. 일단 픽션이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은 이 소설에는 실제 모델이 있었다. 후지오 마사야라는 사내였다. 아까 히다카를 찾아온 후지오 미야코의 오빠였다. 후지오 마사야는 나와 히다카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후지오 마사야는 학생 시절에 깡패였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었다. 그런 악행을 소설 속에 그대로 묘사해 놓았다. 즉, 후지오 마사야를 아는 사람은 도저히 이 소설이 픽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후지오 마사야가 창녀의 칼에 찔려 살해되었다는 대목도 완전히 실제 사건 그대로였다.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읽고 이 소설책이 후지오 가족의 눈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 소설을 읽은 동생 후지오 미야코가 자신들은 이 소설 집필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히다카에게 항의를 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책의 전면 회수와 수정해서 쓸 것을 요구했다. 조금 전에 걸려온 히다카의 전화 목소리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후지오 미야코와의 협상은 잘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편집자 오시마 군이 내 소설을 다 읽었다. 나는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식당에서 오시마 군에게 조금 이따 만날 히다카에 대해서도 얘기해준다. 내가 오시마의 출판사에 동화를 실을 수 있었던 것도 히다카가 소개해 주어서였다고 말하자 오시마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한다. 7시 반쯤에 식당에서 나와 나는 히다카의 집으로 향했다. 8시 정각에 집 앞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집안이 온통 캄캄했기 때문이다. 대문의 등도 꺼져 있었다. 일단 인터폰을 눌러보았지만 응답이 없었다. 나는 혹시 히다카가 오늘 밤에 머물 호텔로 와달라는 것을 내가 착각했는가 싶어 공중전화로 호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히다카의 부인 리에 씨는 히다카는 집에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지 자신이 이곳으로 오겠다고 한다. 나는 근처 찻집에서 30분쯤 기다리다가 리에 씨를 히다카의 집 앞에서 만나서 현관문 앞으로 간다. 리에 씨가 열쇠를 꺼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히다카의 작업실로 가서 문 손잡이를 돌리자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요즘에는 별로 문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다. 열쇠를 꽂아 돌리고 그대로 문을 열었다. 작업실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깜깜하지는 않았다. 컴퓨터 스위치가 켜진 채여서 데스크탑의 모니터 화면이 빛을 뿜고 있었다. 리에 씨가 손으로 벽을 더듬어 형광등 스위치를 켰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두 사람의 눈앞에 들어왔다. 방 한복판에 다리를 이쪽으로 향하고 쓰러져 있는 히다카의 모습이 보였다. 히다카가 죽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한바탕 소란이 집안에서 일어났다. 나와 리에 씨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형사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데 나는 깜짝 놀란다. 가가 형사였다. 가가 형사는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중학교의 동료 교사였기 때문이다. 내가 놀라자 가가 형사도 나를 이런 상황에서 만날 줄 몰랐다며 놀란다. 나는 가가 형사에게 지금은 나도 학교를 그만두고 동화 작가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가가 형사는 죽은 히다카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나와 히다카와는 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였는데 히다카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문학상도 많이 탄 작가라고 말하자 가가 형사가 히다카의 대표작을 알려달라고 한다. 나는 야광충이라는 작품을 추천한다. 그리고 가가 형사가 히다카의 부인인 리에 씨에 대해서도 묻는다. 히다카와 리에 씨는 최근에 결혼했고 히다카의 전 부인인 하츠미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해준다. 나는 가가 형사에게 히다카가 몇 시쯤 죽은 것 같으냐고 물어보자 가가 형사는 5시에서 7시 사이에 죽은 것 같다고 말해준다. 그렇다면 내가 히다카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6시이기 때문에 히다카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죽은 게 된다. 나와 통화를 한 직후에 히다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나는 가가 형사에게 어떻게 살해당했냐고 묻는다. 나는 히다카를 발견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시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었던 것이다. 가가 형사는 히다카는 후두부의 서재에 있던 놋쇠로 된 문진으로 얻어맞은 후에 전화 코드로 목을 졸려 죽은 것 같다고 말한다. 즉 뒤에서 내리치고 정신을 잃은 참에 교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가 형사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이나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았지만 도저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잠을 자려고 해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체험을 기록해 두자는 아이디어였다. 친구가 살해된 이 드라마를 내 손으로 글로 써서 남겨두자고 생각했다. 이 수기를 쓰게 된 경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히다카의 죽음은 다음날 조간신문에 벌써 실려 있었다. 어젯밤에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신문을 다 읽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인터폰 소리가 났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를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인터폰을 받아본 나는 깜짝 놀란다. 방송국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된다. 할 수 없이 현관으로 나가 뉴스 쪽 사람들의 인터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침밥도 못 먹은 채로 녹초가 되었다. 그렇게 녹초가 되어서 쉬고 있던 나를 가가 형사가 저녁 6시에 찾아왔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가가 형사는 내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첫째, 히다카가 살해당한 날, 그가 서재 컴퓨터로 쓰고 있던 소설의 분량이 출판사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이 쓰여 있어서 이상한데, 그것에 대해 뭐 아는 게 없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날 히다카를 만났을 때 히다카가 담배를 얼마나 피우고 있었냐는 것도 물어왔다. 히다카는 헤비 스모커였다. 나는 왜 가가 형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지 이상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은 우발적인 도둑에 의한 범죄라기보다는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가가 형사가 말해주었다. 가가 형사로부터 이런 취조 비슷한 질문을 받고 헤어지기 전 내가 이번 일들을 수기 형식으로 쓰고 있다고 말하자 가가 형사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그 수기를 꼭 보여달라고 간청한다. 나는 가가 형사와 우리 집으로 가서 그동안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수기를 보여주었다. 가가 형사가 내게 컴퓨터를 쓰지 않느냐고 묻자 나는 그냥 워드 프로세서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가 형사에게
좀 감췄던 사실도 수기에는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히다카의 옆집 여자의 고양이를 히다카가 독이 든 경단으로 죽인 이야기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가가 형사가 찾아온다. 처음에 준 수기, 다음부터 쓰여진 수기를 받으러 온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준 수기를 읽은 소감도 내게 얘기해 주었다. 우선 히다카가 고양이를 죽인 정보 때문에 옆집 여자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준 다음 히다카가 죽은 날 담배를 한 대 피웠다고 내 수기에 쓰여 있었다고 말하며 현장 조사 결과 진짜로 꽁초가 한 대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도 말한다. 나는 경찰에서 왜 히다카의 담배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그날 내가 히다카의 집을 방문했을 때 히다카의 집 전등이 다 꺼져 있었다고 했는데 그날 모니터는 켜져 있어서 그 불빛 때문에 바깥에서도 보일 정도로 환한 것을 가가 형사가 확인했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나는 범인이 깜빡 잊었거나 끄는 방법을 몰랐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헤어지는데 나는 가가 형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이미 뭔가 파악한 것이 있다면 내게도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가 형사의 기록. 이번 사건에서 내가 특히 주목한 점은 범인이 히다카의 작업실에 있던 문진을 흉기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범인이 창문으로 침입을 했다는 점이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창문으로 침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히다카를 살해한 범인은 히다카를 아는 면식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용의자는 그날 이 집을 방문했던 히다카의 친구인 노노구치와 후지오 마야코로 좁혀졌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노노구치의 알리바이에는 의심이 간다. 그가 6시 정각에 히다카의 전화를 받았고 7시 반까지 출판사 편집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7시 이전에 죽은 것으로 판명난 히다카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6시에 히다카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혹시 히다카가 아닌 다른 전화를 받고서 편집자 앞에서 히다카의 전화인 척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수기를 써서 나한테 보여준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만일 그가 범인이라면 사건의 세세한 부분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글쓰기를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수기를 읽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 가짜 수기를 써서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이윽고 나는 그의 수기에 감춰진 몇 가지 함정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또한 우스운 일은 그 이외에는 범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황 증거까지도 그의 손으로 직접 쓴 기록에서 찾아냈던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상사에게 말하자 상사도 내 생각에 동의하며 자신도 처음부터 노노구치가 수상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결국 증거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동기다. 히다카는 친구인 노노구치가 동화 작가로 데뷔하는데 도움까지 준 그런 은인이었다. 그런데 왜 히다카를 죽였을까? 히다카를 죽인 동기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노노구치의 수기. 지금부터 쓰는 글은 가가 형사의 허락을 얻어서 쓰는 것이다. 이 집을 떠나기 전에 꼭 이 수기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가령 그것이 스스로의 파멸을 기록하는 것일지라도 꼭 남기고 싶었다. 가가 형사가 찾아온 것은 오늘 아침이었다. 그가 찾아온 순간부터 나는 모종의 예감을 품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동요하는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그를 맞아들였다. 가가 형사는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수색 영장도 준비해 왔다고 한다.
나는 무슨 소리냐고 정색을 하면서 혹시 내가 히다카를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가가 형사는 그렇다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가가 형사에게 그렇다면 왜 내가 범인인지 말해달라고 하자 가가 형사가 조곤조곤 왜 내가 범인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히다카의 재떨이에 남겨진 담배 꽁초에 있었다. 내 수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히다카는 나를 만났을 때 담배를 한 대 태웠다. 그런데 히다카가 죽은 후에도 재떨이에는 꽁초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헤비 스모커인 히다카가 몇 시간 동안 집필을 하면서 한 대도 피지 않았다는 것은 죽은 시간이 훨씬 이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즉, 내가 히다카의 집을 나온 직후 히다카의 아내는 호텔로 향했고 나는 그 집 정원에 숨어 있다가 히다카의 서재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히다카를 죽였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가가 형사는 얘기했다. 나는 다시 가가 형사에게 그렇다면 6시에 히다카의 전화를 받은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가가 형사는 그것도 해결했다고 말하며 히다카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우리 집으로 팩스를 보내는 기능을 사용하여 우리 집으로 전화가 울리게 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히다카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는 말도 덧붙인다. 이에 나는 그렇다면 히다카의 컴퓨터에 오픈돼 있던 원고는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이 쓰여져 있었냐고 묻는다. 그러자 가가 형사는 아마도 그 원고는 내가 작성한 것을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와서 히다카의 컴퓨터에 깔아놓은 것이 아니겠냐고 얘기하면서 아마도 여기에 내가 히다카를 죽인 동기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내 집을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그 증거물을 찾기 위함이라고도 말한다. 내가 틀림없이 히다카의 집에 가져간 원고 원본을 집 어딘가에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가가 형사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을 나는 왠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주 한순간의 묵상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 있었다. 나는 자네가 찾는 것이 발견된다면 나를 체포하겠군 하고 말했다. 가가 형사는 아마도 그럴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내가 말했다. 나를 체포하기 전에 자수하는 것도 가능할까? 가가 형사의 눈이 커졌다. 그 뒤에 그는 한 차례 고개를 저었다. 이 단계에서는 자수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가가 형사에게 언제부터 나를 의심했냐고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라고 대답했다. 내가 놀라자 가가 형사는 처음에 내가 가가 형사에게 히다카의 사망 추정 시각을 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한 번 똑같은 것을 물었다고 한다. 그때 가가 형사는 내가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경찰이 사망 추정 시각을 몇 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가 말한 대로였다. 나는 내 알리바이 조작이 제대로 먹혀들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가가 형사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며 자네는 분명 훌륭한 형사일 거라고 말했다. 가가 형사의 독백. 노노구치를 체포한 뒤 만 4일이 경과했다. 그는 용의 사실을 모조리 인정했지만 단 한 가지 굳게 입을 다문 채 말하지 않는 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기에 대한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친구이자 작가 데뷔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히다카를 왜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노노구치는 결코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그냥 사소한 동기에서 충동적으로 죽였다고만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는 한 가지 동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노노구치가 히다카의 집에 가져간 원고였다. 왜 노노구치는 히다카가 쓰고 있는 소설의 원고를 자신이 더 길게 작성해서 히다카의 집으로 가져간 것일까? 거기에 히다카를 죽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고 나는 확신했다.
결국 노노구치의 집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지난번에는 워드 프로세서의 내용물과 책상 서랍을 뒤졌을 뿐이라서 수색이라고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다. 이번에 노노구치의 집을 다시 뒤진 결과 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증거 물품 18점을 압수했다. 그 내역을 보면 두툼한 대학노트 8권, 플로피 디스크 8장, 원고용지 2권 분량이었다. 이 압수품들을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모두가 소설이었다. 대학노트와 원고용지의 필적은 노노구치 본인의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그 소설의 내용이 놀랄만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노노구치의 자필로 쓰여진 노트에 있는 그 소설의 내용은 전부 다 히다카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작품과 그 내용이 모조리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나는 내가 세웠던 가설이 적중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가설이란 노노구치는 히다카의 고스트라이터, 즉 대필 작가였던 게 아닌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묘한 관계가 틀어진 결과 이번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노노구치에게 이 가설을 들려주며 추궁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부정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오늘 취조 중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노노구치가 돌연 배를 부여잡고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는 곧바로 경찰 병원에 실려갔다. 지금은 병원 침대에서 쉬고 있다. 그가 암에 걸린 듯하다고 의사가 말해주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암이 상당히 퍼져 있어서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암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도 알려주었다. 나는 병실에 있는 노노구치를 찾아가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히다카를 죽인 동기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 하지만 노노구치는 전에 했던 말만 되풀이했다. 그냥 충동적으로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스트라이터에 대해서 묻자 노노구치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해버렸다. 왜 노노구치가 히다카의 고스트라이터가 되었을까? 이 해답을 얻기 전에는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결국 나는 히다카와 노노구치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다. 우선 죽은 히다카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인 리에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노노구치가 히다카의 고스트라이터였다는 가설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리고 자신이 히다카와 결혼하기 전 그의 작품 담당자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작품인 야광충을 히다카가 쓸 당시에 남편인 히다카와 자신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고 말하며 노노구치가 그 작품의 고스트라이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광충은 노노구치의 압수한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작품이다. 나는 그녀에게 질문 내용을 조금 바꿔서 그렇다면 왜 노노구치가 히다카를 살해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도저히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나는 노노구치, 히다카 이 두 사람의 과거를 생각해 보았다. 두 사람은 중학교를 함께 다녔다. 동창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달랐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히다카는 소설가로 잘 나가고 있었고 노노구치는 한 공립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노노구치에 의하면 7년쯤 전이라고 말했다. 소설과 잡지 등을 통해 히다카의 이름을 보게 되었고 반가워서 찾아갔던 것이 그 계기였다고 한다. 그 만남으로부터 약 1년 뒤에 히다카는 문학상을 타게 되는데 수상작인 타오르지 않는 불꽃은 노노구치의 원고와 내용이 일치하는 최초의 책인 것이다. 노노구치와의 재회가 히다카에게 행운을 몰고 왔다.
라고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나는 그 소설 타오르지 않는 불꽃을 출간한 그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 편집자는 타오르지 않는 불꽃은 히다카의 소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내용은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던 한 남자가 출장길에 목격한 불꽃놀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폭죽 장인이 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편집자로 이 작품을 함께 했는데 틀림없이 이 작품은 히다카의 작품이라고 덧붙였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굳이 대꾸하지 않고 인사말만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의 고스트라이터설은 흔들리지 않았다. 범죄의 이면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노노구치의 여자 관계에 대해 그다지 깊이 있는 조사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쩐지 이번 사건은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수사진 사이에서 감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짐작이었다. 그에게도 특별한 관계를 맺은 여자가 있었다는 단서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단서를 처음 발견한 것은 노노구치의 집을 다시 한번 조사했던 수사팀이었다. 단서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앞치마가 있었다. 명백하게 여성용이라고 생각되는 디자인의 그런 앞치마가 노노구치의 서랍장에 세탁돼서 다리미질을 한 상태로 들어있었다. 두 번째는 금목걸이였다. 이거는 아직 케이스에 든 채로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서는 여행 신청서였다. 그것이 목걸이 포장과 함께 발견되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노노구치는 노노구치 하치코라는 여성과 7년 전에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노노구치 하치코라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마도 어떤 여성과 부부로 위장해서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았다. 우선 나는 이 세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노노구치 본인에게 물어보았다. 내 말을 들은 노노구치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거부의 태도를 보였다. 즉, 명백하게 낭패하는 기색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프라이버시까지 뒤지고 다니면서 화를 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노노구치는 끝으로 자신의 집을 더 이상 뒤지고 다니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그 중에는 남에게서 맡아둔 귀중한 책 같은 것도 있다고 힘줘서 말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장의 사진이 노노구치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노노구치가 병원에서 헤어질 때 자신의 집을 더 이상 뒤지지 말라면서 남에게서 맡아둔 귀중한 책이 있다고 말한 것에서 착안해서 찾아낸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젊은 여자 혼자 찍혀 있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즉시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건 그리 힘들이지 않고 결론이 나버렸다. 히다카 리에가 알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히다카의 부인 말이다. 사진 속의 여자는 히다카 구니히코의 전처이자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하츠미라는 여자였다. 이 사진을 본 히다카 리에가 대번에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가가 형사, 즉 나는 리에에게 하치미의 다른 사진은 없냐고 물어보자 아마도 하치미의 사진은 그녀의 친정으로 보냈던지 캐나다로 붙인 짐 속에 있든지 할 것 같다고 하며 캐나다로 붙인 짐은 이곳으로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리에는 그 사진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노노구치의 서재에서 나왔다고 말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리에는 여성 특유의 직감으로 추리를 해낸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 장례식 때 노노구치가 자신에게 이상한 걸 물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혹시 이 비디오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리에는 그걸 남편이 소설 취재를 나갈 때 찍은 비디오 테이프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 테이프가
캐나다로 가는 짐 속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노노구치가 짐이 일본으로 돌아오면 자신에게 꼭 말해달라고 했고, 자신의 지필에 사용할 테이프인데 히다카한테 맡겨두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노구치가 또 히다카의 전처인 하츠미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해준다. 하츠미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놀라운 이야기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토대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 7년 전에 노노구치가 히다카와 오랜만에 재회를 했고, 그 후에 노노구치와 히다카의 전처인 하츠미 사이에는 불륜의 관계가 있었고, 5년 전에 하츠미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나는 이런 일련의 일이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아직까지도 노노구치가 극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범행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노노구치는 히다카에게 뭔가 커다란 약점을 잡히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스트라이터 역할을 계속했다고 여긴다면, 여기에는 하츠미와 노노구치의 불륜 관계에 관한 것을 더 깊이 조사해 봐야 함을 깨달았다. 나는 하츠미가 죽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하츠미가 사망한 것은 5년 전이다.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나가던 중에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다. 이것을 읽고 난 후에 나는 하츠미가 죽은 이유가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고 노노구치가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역시 불륜 관계를 남편에게 들켰던 것일까? 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찌 되었든 나는 하츠미에 대해서 더 조사해 볼 필요를 느꼈다. 그녀의 친정집에 가보았다. 거기서 나는 귀중한 사진 한 장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하츠미의 사진이었는데, 그녀가 노노구치의 집에서 발견된 앞치마와 똑같은 것을 입고 찍은 그 사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사실과 하츠미의 친정에서 발견한 사진을 들고 병실에 있는 노노구치를 찾아가서 하츠미와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노노구치도 마지막으로 앞치마 사진을 제시하자 결국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신과 하츠미는 불륜 관계였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노노구치를 만나고 돌아오니까 히다카 리에로부터 연락이 와 있었다. 캐나다에서 이삿짐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짐 속에 히다카의 취재용 비디오 테이프도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곧바로 그녀를 만나러 갔다. 비디오 테이프는 모두 7개였다. 그런데 리에가 남편의 짐 속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었다고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비닐봉투에 담긴 나이프였다. 이게 무슨 나이프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나이프도 수사본부에 가져가기로 했다. 본부에 돌아오자마자 몇몇 사람이 분담해서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조사했다. 오랜 시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별 특이한 내용은 없었다. 아무래도 잘못 짚은 것 같다고 낙담하는 분위기가 수사팀에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감식과 쪽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보가 들어왔다. 감식과에 그 나이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두었었는데, 그 보고 내용에 따르면 손잡이 부분에 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노구치의 지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째서 히다카가 노노구치의 지문이 찍힌 나이프를 마치 귀중한 물건처럼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 어째서 그것을 아내인 리에한테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는가? 노노구치 본인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찌감치 폐기되었다. 왜냐하면 이 나이프가 노노구치가 스스로 진상을 실토하게 할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수사원 전원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히다카 리에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또 하나의 테이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자 그녀가 우선 내민 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전에 그녀에게서 받은 야광충이라는 소설의 단행본이었다. 책의 표지를 펼치자 책의 내부가 도련해졌고 그 속에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마치 옛날의 스파이 소설 같았다. 뭔가 의도를 갖고 히다카가 은닉하고 있던 테이프라는 것은 확실했다. 우리는 당장 그 자리에서 테이프를 재생해 보기로 했다. 모니터에 나타난 것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정원과 그 위에 창문을 촬영한 것이었다. 그곳이 바로 히다카 집의 정원이라는 것은 히다카 리에는 물론 우리까지도 곧바로 알아차렸다. 밤에 촬영을 한 건지 화면이 몹시 어두웠다. 화면 귀퉁이에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가 주르륵 적혀 있었다. 7년 전 12월의 어느 하루를 가리키는 자막이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인가? 하고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카메라는 하염없이 정원과 창문을 찍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옆에 있던 동료 형사가 조금 빨리 돌려보자고 말했을 때, 바로 그때 화면에 어떤 인물이 등장했다. 노노구치의 숙이 다음에 가가 형사가 이 병실을 찾아온다면 그건 모든 답을 찾아냈을 때가 아닐까. 나는 최근 며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실로 확실하고도 빈틈없이 그리고 놀랄 만한 스피드로 진상을 향해 착착 다가왔다. 특히 하츠미와 나의 관계를 알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나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더 이상은 속일 수 없겠구나 하고 반쯤은 포기했다. 가가 형사는 병실에 두 가지 증거를 들고 나타났다. 하나는 나이프, 또 하나는 비디오 테이프였다. 놀랍게도 비디오 테이프는 야광충의 책 내부를 도려내고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한다. 정말 히다카다운 못된 꾀로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가가 형사가 이 테이프에 촬영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가가 형사에게 말로 하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진실을 수기를 써서 주겠다고 부탁했다. 가가 형사는 내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다. 히다카와 재회한 것은 7년 전이었다. 당시 히다카는 촉망받는 신인 작가였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그가 데뷔했을 때부터 줄곧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었다. 실은 나 또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히다카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습작을 했다. 내게는 오랜 세월 머릿속에서 굴려왔던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것은 폭죽을 만드는 장인을 소재로 한 이야기였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집 근처에 폭죽 장인이 살고 있어서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에 몇 번 놀러 갔던 일이 있었다. 그 할아버지의 폭죽 제작을 둘러싼 이야기가 퍽 재미있어서 잊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2년에 걸쳐 이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히다카에게 연락을 했다. 내 작품을 히다카라는 촉망받는 작가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던 것이다.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만난 히다카는 내가 쓴 소설을 봐달라고 하자 놀란 얼굴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번 봐주겠다고 하고 원고를 가지고 갔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히다카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자 히다카는 바빠서 아직 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히다카는 여전히 바빠서 읽지 못했다고 한다. 내가 히다카에게 바쁘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히다카는 정색을 하며 이런 시답잖은 소설을 누가 읽어주겠냐고 불쾌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꼭 읽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2주가 지났지만 역시 그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참다 못한 내가 다시 전화를 하자 히다카가 자신도 막 내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면서 드디어 읽었는데 자신의 집으로 와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다. 나는 적잖이 긴장한 채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방문이 그 뒤의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히사카는 지금 사는 집을 사들인 직후였다. 정원을 갖춘 멋진 저택이었다. 그곳에서 히다카의 아내인 하츠미를 처음 만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나는 그녀를 본 순간 강한 영감을 느꼈다. 언젠가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을 마침내 만난 듯한 감각을 느꼈다. 히다카는 나를 작업실로 데리고 가서 내가 쓴 폭죽 장인에 대한 소설에 대한 평가를 해주었다. 나쁜 작품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소설을 새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제로 다른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작품도 자신이 평가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유망한 작가였던 것이다. 내가 두 번째 소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나는 자주 히다카의 집을 방문했다. 어렸을 적 친구였기에 격의 없이 놀러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히다카의 아내인 하츠미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가면 항상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에게는 참으로 이상적인 여성으로 보였다. 어느 날 나는 예고도 없이 히다카의 집을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히다카는 없고 하츠미만 집에 있었다. 그녀는 나를 들어오라고 하고는 케이크를 만들었으니 먹어보고 가라고 권했다. 그로부터 2시간 남짓 나는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맛보았다. 그 이후에도 나는 그녀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읽고 나의 두 번째 소설이 완성되었다. 즉시 히다카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작품도 좋은 평가를 얻어낼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충격으로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고 몸도 안 좋아져서 학교도 빠지고 자리에 눕고 말았다. 하지만 그런 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다. 하츠미가 내 집에까지 병문안을 와준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누워있는 일주일간 3번이나 찾아와 주었다. 내가 남편인 히다카에게 말을 하고 왔느냐고 묻자 그녀는 말하지 않고 왔다고 말을 했다. 내가 몸이 회복되고 난 후 하츠미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일식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츠미가 내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편인 히다카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작가로 데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말을 해주었다. 사실은 내가 히다카에게 건넨 소설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해준다. 그러면서 히다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히다카와는 더 이상 소설에 대해 연루되지 말라는 말도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나와 하츠미는 더욱 친밀해졌다. 그녀가 내 집으로 와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들이 늘어갔다. 그런데 우리에게 최상의 기회가 찾아왔다. 히다카가 일 때문에 일주일쯤 미국에 가게 된 것이었다.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 둘은 오키나와에 여행을 가기로 모든 계획을 짰다. 하지만 히다카의 미국행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우리는 낙담에 빠지고 말았다. 그 후 갑자기 하츠미가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가 그 이유를 하츠미의 입으로 들은 순간 나는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히다카가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린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했다.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었다.
하츠미는 우리 둘의 관계를 알게 되면 남편은 틀림없이 나에게 복수를 할 거라면서 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하츠미를 더 이상 고통 속에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다. 히다카를 죽이기로 한 것이다. 내 계획을 들은 하츠미는 화들짝 놀라며 반대했다. 그런 무거운 죄를 내게 짓게 할 수는 없다고 눈물까지 흘렸다. 그런데 그 눈물은 나를 한층 더 미치게 했다. 히다카를 죽이는 수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굳게 믿어버렸다.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하츠미도 결국 자신도 협력하겠노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공모하여 히다카를 죽일 계획을 짰다. 단순한 계획이었다. 강도가 저지른 짓으로 보이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3일 한밤중에 나는 히다카 집의 정원으로 침입했다. 히다카의 작업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내가 멈칫 창문을 옆으로 밀자 별 힘도 들이지 않고 스르르 열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작업실로 넘어 들어갔다. 방 한쪽에 놓인 소파에 히다카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깊은 잠이 들어 있었다. 하츠미가 히다카의 저녁 식사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이다. 그 수면제는 히다카가 평소에 가끔 먹던 수면제였기 때문에 만일 부검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냈다. 강도가 저지른 짓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프로 찔러야 했던 것이다. 내가 나이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히다카가 눈을 번쩍 뜬 것이다. 나는 단숨에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다. 멍해져 있는 나와는 반대로 히다카는 잽싼 움직임으로 나를 깔아뭉갰다. 나이프도 내 손을 떠나 없어져 버렸다. 히다카는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며 아내인 하츠미를 큰 소리로 불렀다. 작업실로 뛰어온 하츠미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히다카가 하츠미에게 경찰에 어서 전화하라고 소리쳤다. 하츠미가 그 사람 노노구치 씨라고 말하자 히다카가 자신도 안다면서 어서 전화하라고 다시 소리쳤다. 그때 하츠미가 사실은 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공범이라고 고백하려는 것 같았다. 그때 히다카가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그 말로 나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 히다카는 우리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는 척하면서 내가 범행에 나서기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다 틀렸다고 체념했다. 그런데 그때 히다카가 나를 놓아주고 옆에 떨어져 있던 나이프를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더니 나에게 냉큼 창문으로 도망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라서 히다카의 얼굴을 보았다. 히다카는 나에게 손에 든 나이프를 내보였다.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변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나중에 나한테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그 집에서 도망 나왔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나는 겁에 질린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히다카가 무서운 보복을 해오리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 뒤로 히다카의 집에 갈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하츠미와도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와 통화는 몇 차례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전혀 아무 말이 없다고 얘기하며 마치 그 일을 잊어버린 사람 같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히다카의 보복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그 몇 달 뒤였다. 나는 서점에서 그것을 알아차렸다. 히다카의 신작 타오르지 않는 불꽃이 출간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히다카에게 맡겼던 첫 번째 소설을 장편으로 새로 쓴 것이었다. 나는 나쁜 꿈이라도 꾸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지독한 복수는 없을 것이다. 하츠미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 사람이 그런 지독한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타오르지 않는 불꽃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으로 히다카는 단순히 화제에 오르는 단계를 넘어
권위 있는 문학상까지 타게 되었다. 그의 잠옷 자랑스럽다는 듯한 얼굴을 신문에서 보았을 때 나는 며칠 밤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고민에 휩싸여 지내던 어느 날 히다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 뻔뻔한 얼굴로 잘 지내냐고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꺼낸 말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고스트라이터가 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세의 4분의 1을 지불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나는 그의 면전에서 돈에 내 영혼을 팔 생각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그가 끈적끈적한 말투로 내가 거절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음험한 눈빛을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일어서서 집을 나가며 나에게 혼자 찬찬히 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쪽에서 적절한 때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그가 간 후에 틀어본 비디오 내용을 보고 나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그의 집에 숨어 들어갔던 밤에 내 얼굴이 찍힌 비디오였다. 내가 비디오를 본 후에 히다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압적인 암시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서점에서 또다시 내가 두 번째 건넨 소설이 히다카의 이름으로 출간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작품 역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로부터 며칠 후 히다카가 다시 내 집에 찾아왔다. 그는 완성된 다른 작품은 없냐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자신이 내 집안을 뒤져서 찾아볼 거라고도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그가 말한 대로 습작을 써둔 대학 노트 여러 권이 책장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별 수 없이 나는 히다카를 소파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옆방으로 가서 책장의 가장 윗칸에 꽂혀 있는 대학 노트 8권 중에 한 권만 뽑아냈다. 그때였다. 돌연 히다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책장에 있는 8권의 노트를 모조리 꺼냈다. 그리고 그 대학 노트를 모조리 갖고 가버렸다. 그리고 두세 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문예지에서 히다카의 연재가 시작되었다. 지난번 가져간 노트 속의 소설 한 편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다. 나는 이때 이미 체념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츠미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었다. 언론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도했지만 나는 그 사고를 처음 알았던 순간부터 하츠미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히다카의 고스트라이터로 살아가게 되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나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저항할 방법이 없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히다카와의 심리전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그가 하라는 대로 소설을 써주기만 하면 아무튼 나와 하츠미의 과오가 폭로되는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게다가 참으로 기묘한 일이지만 그렇게 2, 3년이 지나자 나와 히다카는 제법 호흡이 잘 맞는 합작자의 관계가 되어갔다. 그러던 참에 히다카가 놀라운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다음 장편만 끝나면 나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 히다카의 심경 변화 뒤에는 리에 씨와의 결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캐나다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나와의 악연을 청산하자고 생각한 듯 했다. 그리고 히다카가 캐나다로 떠나기 전날 나는 그를 찾아갔다. 내가 대학 노트를 달라고 하자 히다카는 군말 없이 내게 건네주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노트를 나는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히다카에게 나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히다카는 그 물건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비웃는 얼굴을 하며 내게 말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리에 씨가 들어와 후지오 미야코가 찾아왔다고 말해줬다. 할 수 없이 나는 마음속의 분노를 감추고 리에 씨에게 인사를 건네고 히다카가의 현관을 나섰다. 현관을 나서자 나는 정원 쪽으로 돌아 들어가 히다카의 작업실 밑으로 갔다. 그리고 창문 아래 숨어서 히다카와 후지오 미야코의 대화를 들었다. 얼마 후 후지오 미야코가 잔뜩 화난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잠시 뒤에 리에 씨도 호텔로 갔다. 그 바로 뒤에는 히다카도 작업실을 나갔다. 아마 화장실이라도 간 모양이었다. 나는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의 각오도 정했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은 행운이었다. 나는 몰래 숨어 들어가 히다카가 작업실로 돌아오기를 문 옆에서 기다렸다. 내 손에는 노쇠 문진이 쥐어져 있었다. 이상으로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이었다. 내가 고백한 것이 이상이었다. 나로서는 하츠미와의 관계만은 어떻게든 비밀로 해두고 싶었고, 그러자면 히다카를 죽인 동기는 결코 밝힐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사 관계자 여러분께 참으로 큰 폐를 끼치고 말았다. 이제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자는 마음뿐이다. 가가 형사의 기록. 노노구치 사건은 그가 수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노구치 그리고 히다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미 범인은 자백을 했고 직접 쓴 고백의 글까지 발표한 터에 이제 새삼스럽게 탐문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상사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나로서도 이제 더 이상 조사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에 내 마음속에 불현듯 의심이 싹튼 것은 병실에서 노노구치의 조서를 작성하던 때였다. 무심코 그의 손가락 끝에 시선이 갔을 때 돌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확인차 노노구치가 쓴 고백의 수기를 읽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의문점이 몇 가지 떠올랐다. 첫 번째, 히다카는 살인 미수 사건의 증거물을 미끼로 노노구치에게 고스트라이터가 되기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노노구치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경찰에 찾아간다면 히다카로서도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왜 히다카는 그런 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의문점. 하츠미가 죽은 후에도 노노구치가 계속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그보다 비디오 테이프와 나이프가 살인 미수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테이프에 촬영된 것은 노노구치가 히다카의 집에 침입하는 장면뿐이었고, 그리고 나이프에는 혈흔조차 없었다. 나는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 노노구치에게 직접 질문해 보았다. 그러자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해 똑같이 대답을 했다. 사실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노노구치가 그렇게 버티고 나오니까 나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품게 된 최대의 포인트는 사실은 위의 문제점들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캐릭터라는 게 될 것이다. 나는 노노구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노노구치라는 인간의 개성과 그가 써준 고백의 글에 나오는 그의 모습이 아무래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갑작스럽게 싹튼 기괴한 가설에 점점 더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 가설이 옳다면 위와 같은 의문점은 모조리 얼음 녹듯이 풀려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노노구치와 히다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후지오 미야코를 만나본 것은 정답이었다. 노노구치와 히다카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었다.
그 당시의 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 수렵 금지 구역을 샀다. 주인공은 학교 폭력에 자신이 시달리는 중학생 시절부터 그려졌다. 주인공은 처절하게 학교 폭력을 버텨내고 있었다. 그런데 소설 속의 묘사가 너무도 리얼했다. 아마도 작가 자신의 경험담을 그대로 쓴 것 같았다. 그래서 폭력 가해자라고 여겨지는 인물의 여동생인 후지오 미야코가 히다카에게 항의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은 히다카가 쓴 것이 아니라 노노구치가 작성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을 당한 인물은 바로 노노구치인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는 히다카의 캐릭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노노구치와 히다카는 중학교 때 가까운 친구라고 했다. 근데 왜 소설 속에 히다카의 이야기는 빠져 있는 것일까? 이런 모든 모순점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기괴한 상상에 의해서라면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 노노구치의 가운데 손가락에 오래도록 펜을 사용한 탓에 단단히 굳은 살이 박인 것을 본 순간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추리에 의해서라면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과거 노노구치와 히다카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케이스 1. 노노구치와 히다카의 중학교 친구. 아, 그 사건 때문에 오셨어요? 아, 노노구치는 뭐 약간 둔하고 좀 어눌한 데가 있는 녀석이었죠? 학교 폭력이요? 네,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노노구치는 늘 왕따를 당하는 편이었네요. 지금 막 생각이 나요. 뭐 그 녀석 엄청 당했죠. 뭐 도시락에 뭘 집어넣기도 하고 돈도 엄청 뜯기고 그랬어요. 그놈이 이 왕따를 당하기 쉬운 타입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불량한 놈들은 왕따 그 자체도 즐겼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애들까지 끌어들여서 착한 학생을 지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더 재밌었나 봐요. 이건 뭐 지금에야 생각나는 거지만 진짜로 못된 녀석들이었어요. 후지오요? 후지오. 얘 생각나죠. 그놈이 최악이었어요, 최악. 제발 그놈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했죠. 아무튼 남 괴롭히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놈이었어요. 케이스 2.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어? 히다카와 노노구치요? 제가 그놈들 담임 선생이었으니까 잘 알죠. 노노구치가 학교 폭력을 당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오히려 노노구치가 나쁜 그룹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기도 했는걸요. 하지만 그런 때 도움이 되는 건 역시 친구더군요. 이 노노구치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준 건 친구인 히다카였어요. 히다카는 꽤 고집도 있고 의리도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이 부당한 일을 싫어해서 조금이라도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선생에게도 덤벼드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케이스 3. 동네 빵집 주인. 노노구치 씨네 아들이요? 네, 잘 알죠. 어떤 아이였냐고요? 글쎄, 뭐랄까. 약간 컴컴한 구석이 있었어요. 영 어린애답지 않다고 할까? 항상 찌무룩했죠. 그 집은 부모가 문제였어요. 보통 셀러리맨이었을 텐데도 부부가 똑같이 어찌나 사치한지. 게다가 아이는 마구잡이로 과보호를 하니까 애가 그렇게 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걔 엄마는 항상 아들 노노구치를 더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일이 어긋나는 바람에 이런 풍기문란한 곳에 보냈다고 항상 투덜댔었어요. 언젠가는 노노구치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노노구치를 매일 아침에 와서 학교에 데리고 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히다카네 아들이었을걸요? 아주 괜찮은 아이였어요, 히다카. 히다카는 노노구치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다니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케이스 4. 노노구치와 히다카의 중학교 친구. 아, 그 시절 학교 폭력이요? 많았죠. 근데요, 학교 폭력 이야기라면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히다카야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수렵 금지 구역이라고요. 예, 그 책을 좀 읽어보세요. 뭐 거기 적혀 있는 건 완전히 사실이니까요. 이 거기에 후지오란 놈이 나오는데, 그 놈은 정말 악마 그 자체였다니까요. 후지오가 다른 중학교 여학생을 덮친 사건요? 그 놈이 그 여학생을 덮쳤을 때 친구를 딱 한 명 데려갔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누군진 모르겠는데요. 뭐 소설에는 여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딱 한 명을 데려갔고요. 그 녀석이 여학생을 붙들고 있었고, 후지오가 뭐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봤죠. 네? 노노구치가 왕따를 심하게 당했냐고요? 아유, 전혀 아니에요. 후지오는요, 애초에 노노구치 같은 건 상대도 안 했거든요. 이 후지오가 눈독을 들인 건 히다카 쪽이에요. 실제로 히다카는 아무리 심한 짓을 당해도 후지오가 하라는 대로 절대로 안 했거든요. 뭐 노노구치 따위야 그때는 벌써 우리 쪽에 붙어 있었죠. 노노구치, 그놈 그야말로 후지오의 졸개였어요. 졸개. 뭐 우리도 걸핏하면 그 녀석을 불러다가 잔심부름을 시켰는데요. 뭐. 케이스 5. 노노구치와 히다카의 중학교 친구. 히다카요? 그놈 센 놈이었지. 나하고도 몇 번 붙었었거든요. 근데도 그놈 한 번도 돈을 내놓지 않았어요. 노노구치? 노노구치. 그놈 후지오의 지갑이었죠, 지갑. 돈을 넙죽넙죽 후지오한테 갖다 바쳤으니까요. 아예 걸어다니는 지갑이었어요. 돈 갖다 바치고 덤으로 졸개 취급도 받고 진짜 얼간이 같은 놈이었죠. 네. 후지오가 다른 중학교 여학생 그 해치웠던 거요. 그때 따라간 거 내가 아니냐고요? 저 아니에요. 사진? 사진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놈이 그딴 소리를 했어? 하긴 뭐 내가 갖고 있긴 했죠. 후지오가 잡혀가기 전에 딱 한 장 나한테 줬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 히다카가 나를 찾아와서 후지오를 모델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그 사진을 히다카한테 줬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진을 봉투에 넣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봉투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케이스 6. 폭죽 장인의 손녀. 미안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보통 사람은 알아들으시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좀 통역을 해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 나이요? 지금 91살이세요. 몸이 좀 안 좋으셔도 머리는 짱짱하시거든요. 할아버지는요, 15년 전까지 불꽃놀이 폭죽 만드는 장인으로 활약을 하셨어요. 타오르지 않는 불꽃? 그 소설이요. 근데 전 제목은 아는데 우리 집 사람 중에 읽은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고, 할아버지도 모르신다네요. 그래요? 이게 폭죽 장인의 이야기군요. 히다카라는 그 작가가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작업방은 저쪽 절 옆에 있었어요. 어머, 그래요? 어린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봤고,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 그걸 소설로 썼다고요? 할아버지가 인상에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웃아이가 놀러온 일이 있었다는군요. 이름은 글쎄요, 기억하고 계시려나? 우선 좀 여쭤볼게요. 아이고, 이름은 모른다고 하시네요. 처음부터 아예 모르셨대요. 얼굴이요? 글쎄요, 아무리 옛날 일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말씀은 드려볼게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 기억이 나신대요, 얼굴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 사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럼 확인 삼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뭐예요? 중학교 졸업 앨범이네요. 네, 이 반에 그 아이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가가 형사의 설명. 노노구치 씨, 몸은 좀 어떠세요? 뭐 조금 전에 담당 의사한테 잠깐 들었는데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셨다면서요? 그 말 듣고 나도 안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왜 히다카 씨를 살해했는지를 밝히러 왔어요. 좀 놀라셨나요? 하지만 내가 느닷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근거가 있거든요. 증거도 있고요. 우선 이걸 좀 보세요. 네, 사진입니다. 이 당신이 히다카 씨의 집에 숨어들던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거예요. 당신 말에 따르면 히다카 씨가 카메라를 세트해놓고 몰래 찍은 것이라고 하셨죠? 그 영상의 한 장면을 이런 식으로 좀 프린트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전혀 없어 보여요. 정원으로 숨어드는 당신의 얼굴도 그런대로 명확하게 찍혀 있고요. 사진 속에는 날짜도 7년 전으로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걸 힘들게 발견했습니다. 이 비디오가 7년 전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왜 그런 단언을 할 수 있냐고요?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 영상이 정말로 7년 전에 정원을 촬영한 것이라면 정원에 나무가 2그루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네, 그래요. 7년 전에는 히다카 씨의 정원에 벚나무가 2그루였거든요.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에는 벚나무가 1그루밖에 없죠. 비교적 최근에 찍었다는 게 진실일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반론이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노노구치 씨, 내가 이 비디오 테이프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한 건 벚나무 때문이 아니에요. 실은 다른 증거물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돼서 벚나무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럼 다른 증거물이란 무엇일까요? 노노구치 씨, 당신은 이미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엄청난 양의 원고, 내 손으로 찾아냈고, 분명 이것이 히다카시를 살해하게 된 동기일 거라고 나 스스로도 확신했던 저 산더미 같은 소설 작품들. 노노구치 씨, 오른손을 좀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 손가락 끝. 그건 펜으로 글씨를 써서 생긴 굳은 살이죠. 정말 큼직하게 굳은 살이 박히셨네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워드 프로세서만 쓰시잖아요. 원고를 쓸 때도 그렇고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항상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큼직한 굳은 살이 생겼나요? 나는 이 사건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워드 프로세서만 쓰는 노노구치의 손가락에 왜 펜으로 인한 굳은 살이 생겼는가? 그런 것이 생길 만큼 엄청난 양의 뭔가를 손으로 일일이 써야 했는가?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생각난 것이 저 오래된 노트와 원고지에 적혀 있던 소설들이었어요. 난요, 한 가지 추리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오싹했죠. 만약에 내 추리가 맞는다면 이번 사건의 구도는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추리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작품을 옛날에 쓴 게 아니라 최근에 노노구치 씨가 급하게 써놓은 게 아닐까? 어때요? 내가 등줄기가 오싹할 만도 했죠. 만일 내 추리가 맞는다면 히다카 씨가 당신의 옛 작품들을 도둑질해서 자신의 소설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의문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나는요,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죠. 노노구치 씨는 히다카가 유명하게 된 소설인 타오르지 않는 불꽃을 노노구치 자신이 썼는데 히다카가 그걸 도작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노구치 씨 자신이 어렸을 때 동네 근처에 살던 폭죽 장인과의 인연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폭죽 장인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이 기억은 뚜렷하더군요. 저는요, 이 당신과 히다카 씨의 중학교 때 앨범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놀라웠던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자마자 금세 이 아이라고 집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만나러 왔던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네, 노노구치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히다카 씨의 얼굴을 꼽았습니다. 노노구치 씨, 그 할아버지는요, 당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고 하셨어요. 폭죽 장인의 증언을 듣고 나는 확신했죠. 히다카 씨가 당신의 소설을 훔쳤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 오래된 대학노트와 원고지에 써있던 소설은 당신이 히다카 씨의 소설을 모조리 베껴 써놓은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당신이 히다카 씨에게 살인 미수건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뭐 본인 일이니까 이미 다 아시겠죠. 나는 고민 끝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그 비디오 테이프 하나뿐이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지금 설명했던 대로 그 비디오 테이프가 위조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그때까지 세웠던 제 가설이 모조리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살인 미수 사건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히다카 씨는 당신을 협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소설의 도작 같은 행위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인 미수의 계기였다고 고백했던 히다카 하츠미 씨와의 당신의 관계,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당신이 말한 그런 불륜 관계가 정말로 있었는가? 이것도 다 당신이 조작한 거죠. 당신의 방에서 발견된 하츠미 씨의 앞치마와 목걸이, 여행 신청서, 그리고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힌 하츠미 씨의 사진을 당신이 갖고 있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하츠미 씨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조작이었죠. 아마도 히다카 씨가 리에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전처인 하츠미 씨의 짐을 정리했을 때 당신이 그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히다카 씨의 집에서 몰래 훔쳐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츠미 씨의 사망도 당신과의 불륜이 들통나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가 맞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 차례 정리를 좀 해보죠. 노노구치 씨, 당신이 작년 가을쯤부터 대체 무슨 짓을 해왔는가? 그것을 시간대별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당신은 쓰지 않은 채 낡아버린 이 대학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히다카 씨가 이미 발표한 작품들을 차례차례 베껴 썼습니다. 뭐 약간의 각색도 했겠죠. 그 다음은 비디오 영상의 조작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아마 작년 연말쯤에 촬영을 했겠죠. 그 다음은 히다카 씨의 집에서 하츠미 씨의 앞치마와 사진 같은 걸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어요. 히다카 부부는 캐나다에 보낼 짐을 일주일 동안 꾸렸다고 했죠. 그 일주일 동안 사이에 당신이 딱 한 차례 그 집에 왔었다고 하던데요. 당신이 히다카 씨 집에 찾아간 목적은 두 가지 물건을 이삿짐 속에 슬쩍 넣어두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바로 그 나이프와 책의 안쪽을 오려내고 안에 넣어둔 비디오 테이프였겠죠. 그 교묘함에 제가 깜빡 속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히다카 씨가 은밀하게 감춰두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당신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참으로 무섭고도 치밀한 사건 계획에 따른 그런 범행이었죠. 통상 범죄 계획이라는 건 범인이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짜여지는 법인데, 근데 당신의 범죄 계획은 그것과는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당신은 모든 계획이 자신이 체포될 것을 전제로 해서 세워졌던 겁니다. 실로 놀라운 발상이죠.
당신이 특히 교묘했던 것은 히다카 씨를 죽인 가짜 동기를 직접 나서서 밝힌 게 아니라 수사진 쪽에서 어렵게 알아내게 하는 식으로 유도했다는 점이에요. 만일 하츠미 씨와의 불륜이 살인을 저지른 동기였다고 처음부터 줄줄 불어댔다면 아무리 둔감한 형사들이라도 뭔가 이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나 어렵고도 복잡한 퍼즐을 다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체포될 것을 전제로 해서 가짜 동기까지 만들어낸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진짜 동기에 대해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당신이 계속 침묵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 그러세요? 아무래도 말씀을 안 하실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어쩔 도리가 없네요. 내 나름의 추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히다카 씨와 당신의 중학교 시절 과거를 조사해 나가다가 그 당시에 중요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진에 드러난 내용이 만일 내가 추측한 그대로라면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앞뒤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아니, 사실은 그 사진 자체는 이미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 처분된 뒤였죠. 하지만 그 직전에 히다카 씨가 그 사람에게서 그 사진을 빌려왔었어요. 나는 히다카 씨가 어떤 형태로든 그 사진을 복사해 두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걸 발견을 했고요. CD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장황한 설명은 제 자랑처럼 들리겠군요. 자, 간단히 말하자면 그 사진이라는 건 바로 그때 찍은 사람입니다. 사진입니다. 중학교 때 그 깡패 같았던 후지오 마사야가 다른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당신은 그 사진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잘 알고 있죠? 네, 나는 막상 사진을 보고 확인하기 전부터도 이미 짐작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여학생이 꼼짝 못하도록 붙잡고 후지오가 성폭행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노노구치 씨,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 성폭행 사건이 당신에게는 어떻게든 치유될 길 없는 마음의 상처라는 건 저도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누군들 좋아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후지오 마사야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또 다른 우울한 폭력의 나날이 당신에게 떨어지리라는 건 틀림이 없었겠죠. 그것이 두려워서 정말 싫은데도 그런 더러운 짓에 당신도 가담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신을 덮쳤을 죄책감, 그리고 자기 혐오를 생각하면 전혀 상관없는 나조차 가슴이 아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이 그 당시에 당했던 최악의 폭력은 바로 그 성폭행의 공범이 되어야 했던 일이겠죠. 그토록 저주스러운 과거의 기록은 목숨과 바꿔서라도 평생 감춰두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살인의 동기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노구치 씨, 왜 지금에야 갑작스럽게 그 옛날의 비밀이 그토록 마음에 걸렸을까요? 히다카 씨가 그 사진을 가지고 당신을 협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후지오 마사야의 여동생인 후지오 미야코 씨의 등장이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후지오 미야코는 자신의 오빠가 잔인부도한 악역으로 등장하는 소설건으로 히다카 씨와 재판을 벌일 작정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문득 불안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그 끔찍한 사진이 증거물로 법정에 등장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근데요, 그것만으로도 아직 미진한 점이 있어요. 아니죠. 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금까지의 추리에는 빠져 있는 셈입니다. 그건요,
당신과 히다카 씨의 관계가 실제로는 어땠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 당신의 고백의 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증오에 찬 관계로 묘사되어 있어요. 히다카 씨가 당신에게 한 다양한 못된 짓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창작이었다는 게 드러난 지금, 그 전제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모두 거짓이니까요. 당신과 히다카 씨와의 중학교 시절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당신보다는 히다카 씨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 증언들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뿌리내린 히다카 씨에 대한 선입견이 좋은 사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째서 이런 모순이 생겼는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히다카 씨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왜 내 머릿속에 고정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수기에서 언급한 히다카 씨에 대한 그 히다카 씨에 의한 옆집 고양이 살해 사건이죠. 그 수기에서 묘사된 악마 같은 히다카 씨의 이미지가 저한테 처음부터 편견을 갖게 한 겁니다. 그 고양이도 당신이 죽였죠? 당신 집에서 고양이를 죽일 때 사용된 증거품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고양이 트릭을 알아차린 후에 내 머릿속에 언뜻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어쩌면 고양이 살해 트릭의 목적이 그대로 이번 범행의 목적이었던 게 아닐까. 즉,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히다카 씨의 인간성을 깎아내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사건의 전체 상이 뚜렷하게 잡혀요. 당신이 고안해낸 하츠미 씨와의 불륜 관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히다카의 고스트라이터로 노릇을 하기에 이른다는 그런 스토리. 이게 성공적으로 풀려나가면 당신은 히다카 씨가 지금까지 발표해온 소설들의 진짜 작가라는 명예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최대한의 집념을 기울여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히다카 씨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다카 씨를 죽인 것 또한 그 프로그램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신이 체포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까지 모조리 내던져 다른 한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건 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로서는 이론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노노구치 씨, 그건 어쩌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신도 스스로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0여 년 전에 내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졸업식 직후에 자신을 괴롭혀온 학생을 칼로 찔렀던 사건 말이에요. 그때 동료 교사였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때 왕따에 주모자였던 학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노노구치 씨, 당신의 심정도 그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당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히다카 씨에 대한 깊디 깊은 악의가 잠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한 동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악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당신과 히다카 씨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 결과 내가 알아낸 것은 히다카 씨는 당신한테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히다카 씨는 당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더군요. 하지만 그런 은혜가 거꾸로 미움을 낳기도 한다는 걸 나는 압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서 열등감을 품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난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과 히다카 씨가 가진 모든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겠죠. 당신은 작가로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건강까지 나빠지고 말았어요.
당신이 죽음을 각오했을 때 당신의 마음속 봉인이 풀려버렸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히다카 씨에 대한 악의를 가슴속에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의 등을 떠민 것이 히다카 씨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자, 이상이 내가 생각하는 이번 사건의 진상입니다. 자, 노노구치 씨, 뭔가 반론이 있나요? 없으세요? 그대로 침묵하시는 건 긍정하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군요. 나도 그만 목이 타네요. 자, 그럼 수술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어떻든 건강이 회복돼서 살아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고요? 법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명작이죠. 아주 악의. 명작입니다. 정말로 네. 명작인데, 이게 이제 그 소설 구조가 너무나 훌륭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긴 소설이 아닌데, 음,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살인범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노노구치가 범인이라는 거를 밝히는 과정이 3분의 1 소설 앞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추리 소설이면 누굴까, 누가 죽였을까, 왜 그랬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부분에 탁 나와버려요. 아니 진범이. 도대체 범인이 3분의 1밖에 안 읽었는데 나와버리면 이거 이제 맥이 풀리거든요. 맥 풀리고 맥 빠져야 되는데, 어우, 끝까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기억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읽었어요. 그럼요. 페이지 예, 터너. 이거는 네, 정말 하룻밤에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그럼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제 동기. 이 사람이 동기를 그 찾아야죠. 살인을 저질렀는데 네, 도대체 왜 죽였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알 거예요. 수가 없죠. 물론 자기가 범인이라고 완전히 다 고백했어요. 고백을 했고 동기를 추정을 하게 만들었죠. 그 수기를 그렇죠. 통해서, 가짜 수기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증거물들을 심어놓고 하면서 네. 그 동기를 찾게끔 만들었는데 음, 사실은 그 동기가 진짜 동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가짜 동기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진짜 가가 동기를. 형사가 네. 찾아낸 거죠. 그렇죠. 그 동기와. 그러니까 이게 그 스스로도 이제 기괴한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바뀌는 거잖아요. 몽땅 다.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노노구치가 뭐 그런 노력을 할 거면 네. 그런 노력을 할 거면 다른 건 해도 성공을 했을 크게 건데.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발표했던 거를 재빠르게 이제 단시간 내에 옮겨 쓰느라고 굳은 살이 박인 거 굳은 아닙니까? 살이 박인 거죠. 네.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이 또 가가 형사의 그렇죠. 정말 그 멋진 모습이었고요.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죠. 네,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 요즘 뭐 그런 단어도 없는데, 예. 96년 작품이니까요. 예.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고양이 죽인 사건. 그게 그 앞부분에 좀 그 비중 있게 다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자들도 다 속습니다. 다 속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예, 히다카 이거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구나라는 네, 선입관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모든 독자들이 갖게끔 네, 만들어주는. 지금 다 노노구치한테 다 걸려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줬는데, 이 작가가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캐릭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이 중간에도 이 노노구치가 그린 히다카의 캐릭터, 노노구치의 캐릭터가 왠지 좀 이질감이 있었다. 거기서 사실 의심이 시작을 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치불살 좋아하신다고 방송 때마다 뭐 치정, 불륜, 살인 그거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은 그런 작품들만 고르시겠구나 하는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그러네. 네, 이거 좀 바꾸셔야 되고요. 네. 제일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하도 말씀을 드려서 뭐 말씀드려봤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 오늘 이 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뒤에 한 40분을 저 혼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죄송한데. 와, 한 40분 한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목소리가 또 다양하게 나왔고. 근데 아, 이 정도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차라리. 그랬습니까? 이거 너무 왜냐면 줄여서 정말. 대화체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대화체 제가 너무. 우리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는데, 제가 전문 성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미진합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좋은 마음으로 대단하셨어요. 들어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여러 명, 6명이나 나오는 이제 그 케이스 뭐 1부터 6까지가 아, 있는데 6명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쓰신 거구나. 다 다른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아, 몰입되게 아닙니다. 낭독을 하시는지 이런 깜짝 자잘한 놀랐습니다. 칭찬에 제가 감동받아서 계속 넘어가는 건데, 어쨌건 이 악의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예. 저한테 주어진 분량으로도 그렇고, 이게 쉬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저야말로, 목이 타는군요 하고 가가 형사 끝에 얘기하잖아요. 저야말로 목이 탑니다. 본인 얘기했는데, 예, 원한선님 예.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가가 형사 정말 대단한 그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좀 만나보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또 아베 히로시라는 그 배우가 네네, 역할을 최민수 하는데, 닮은 분. 너무 네. 똑같아 보여, 정말. 맞아요, 소설하고. 맞아요. 예. 딱 이미지가 들어와요. 아니, 소설 그래서 읽다 제가 보면. 그것도 좀 걱정이, 예. 그분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제 저하고 좀 이질감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를 텐데. 네. 약간 저음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하여간 좋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요게 현대 문학에서 나왔고, 지금도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죠. 그럼요. 네. 요게 저희가 이제 줄거리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사실은 정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들으신 거를 좀 잊으실 만한 시점에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맞아요. 저는 이걸 아주 재밌게 읽은 사람인데, 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중간쯤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테니까요. 맞습니다. 현대 문학입니다. 현대 문학에서 나온 악의 소개해 드렸고요. 교수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시 또 준비하면서도. 네. 참, 저희 그 채널에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그 답글 다는 걸 좀 배우셔서.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네, 답글 주실 것 같고요. 지금 저 아드님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뜻이 없는 거지. 하긴 뭐 카톡 배우는데도 10년 걸렸으니까. 힘들었어요. 카톡 시간인데. 예,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네. 시간에 더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